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이설혜입니다. 2022년 5월 19일 신박사의 장박은 복귀 방송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뭐 좋진 않았죠. 예, 미국장에서 뭐 어닝 쇼크 나오면서 이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오늘 뭐 전반적으로 아시아 증시, 한국 증시도 이제 뭐안 좋았죠. 예. 그리고 이제 나스닥 선물이 이제 장중에 그래도 좀 개선되면서 낙폭을 좀 줄이긴 했는데요. 장 마감하고 나서 또 스리랑카 디폴트 소식 나오면서 재차 또 미국 선물이 또 급락을 하네요. 어쨌든 지금은 계속적으로 이제 뭐 표현하자면 증시가 먹구름에 낀 상태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런 충격적인 어떤 뭐 사건들, 이벤트들이 좀 뭐 월마트 뭐 이런 뭐 실적 쇼크 이런 것들이 나오면 이제 번개치듯이 한 번씩 시장이 내리꽂히는 그런 현상이 계속 좀 반복되는 장이 상당히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지금 장 상황을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역사적 신고가 내는 기업들이 이제 발생했죠. 2차전지 소재 쪽인데요. 가격 정가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소재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이제 실적이 증가할 수 있는 모멘텀들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런 기업 쪽으로만 이제 수급이 좀 쏠리는 그런 현상이 좀 벌어진 것 같고요. 그 부분 한번 체크해드리고 또 지금의 경제 상황과 좀 흡사했던 때가 이제 2004년이었는데 그때는 어떻게 극복을 했는지 시장이 돌아설 수 있었는지를 한번 그때 상황 한번 보고 이야기를 해보는 시간 같이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해보죠. 오늘 코스피 시장 1.2% 빠졌고요. 2592포인트. 야, 이거 2500은 아마 깰 것 같아요. 트라이 하게 될 것 같아요. 9.7조 거래대금 터졌고요. 오늘 하락 종목 수가 뭐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700여 종목. 그리고 코스닥 쪽은 0.89% 약세. 코스피보다 덜 빠졌는데요. 시총 상위 이제 2차전지 기업들의 어떤 또 좋은 소식들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덜 빠진 흐름이었고 863포인트 거래대금도 8.2조로 조금 터졌다. 하지만 하락 종목 수가 1100종목 완전히 뭐 약세 흐름이었죠. 양시장 모두 이제 수급도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000억 기관이 4800억 순매도 코스닥은 뭐 2차전지 쪽으로 이제 수급이 좀 들어오면서 수급이 그렇게 나쁜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선물 쪽도 외국인들이 870계약 정도를 순매수하는 흐름이었습니다. 증시 주변 자금을 보면요. 고객 예수금이 60조 정도. 좀 과거보다 많이 빠졌죠. 막 70조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60조도 이제 깨는 흐름들이 좀 전개되면서 증시 자체에서 자금이 많이 뭐 예금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많이 돌려진 것 같아요. 신용융자 잔고는 그렇게 많이 안 빠졌어요. 그래서 이게 20조는 아마 깨져야지 어떤 뭐 바닥을 좀 형성한다 이렇게 좀 보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직은 신용융자 잔고가 많은 수준이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 증시가 어제 뭐 보시면 나스닥이 4.7% 빠졌고 지금 옆에 보시는 차트가 나스닥 차트인데요. 뭐 다우랑 S&P도 뭐 낙폭이 굉장히 컸죠. 나스닥 지수를 제가 주봉으로 한번 좀 이렇게 펼쳐봤어요. 펼쳐봤는데 야 이거 2008년도 금융위 있잖아요. 이거 이제 뭐 가물가물한 시기가 됐는데 14년 지났으니 그때 이후로 최대 낙폭이에요, 사실. 지금 코로나 때도 한 30% 정도 빠졌나? 나스닥이. 지금 그 더 빠지는 지금 상황이잖아요, 지금. 그래서 엄청난 지금 낙폭을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가 기술적으로 볼 때 중기 이평선이죠, 240주선. 여기 이제 10,000포인트에 걸쳐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룸이 있는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서 이제 턴을 했고, 여기는 이제 중장기 이평을 터치 안 하고 그냥 이제 상승 돌아섰잖아요. 과거에는. 그래서 지금 낙폭이 굉장히 지금 14년 만에 최대로 벌어지고 있는 사태다. 그 정도로 무서운 어떤 지금 구간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미국장도 단기간에 너무 낙폭을 하면 이제 또 튕기는 부분도 있을 수밖에 없어요. 기술적 반등 뭐 그런 개념으로. 그래서 여기서 더 밀리면 이 정도 선에서는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의 어떤 강력한 또 흐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원달러 환율이 다시 또 재차 올라요. 여기서 쭉 밀렸다가 다시 또 올라왔어요. 그래서 부정적인 어떤 뭐 흐름이죠. 어쨌든 이런 지금 재반 환경이 증시 재반 환경이 굉장히 안 좋은 어떤 상황은 뭐 사실입니다. 그래서 원달러 환율도 이런 상황이 되고 있다.
오늘 아시아권 증시가 그 일본 증시가 1.8%, 밑꼬리 좀 그리면서 올라왔지만 뭐 여전히 안 좋은 어떤 흐름이고요. 홍콩도 2.68% 약세, 대만도 1.7% 약세. 밑꼬리 그린 거에 너무 그 의미부를 크게 하면 안 됩니다. 상해 증시 0.36% 플러스.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진짜 안 좋았는데 어쨌든 한국 증시도 1% 내외의 어떤 약세를 보였는데 이게 오히려 급락이 나와가지고 이제 바닥을 형성하는 투매와 함께 바닥이 형성된 형태가 나오면 좋은데 지금 계속 흘러내리는 형태로 빠지고 있거든요.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추후에 이제 또 무서울 수 있는 형태인데 코스피 차트도 제가 주봉으로 한번 이렇게 좀 가져와 봤는데 여기서 이제 저점으로 들어오는 수급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시면 중기 이평선 요 룸이 좀 있잖아요. 요 정도 터치하고 이렇게 또 올라서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건 확률적인 거고요. 여기서 보시면 중기 이평선 그냥 깨버리죠. 깨버리고 이제 올라가고 이제 코로나 때 깨고 이제 올라가고. 그래서 확률상으로는 여기서 좀 터치할 수 있는 부분, 튕길 수 있는 부분, 기술적으로 그런 룸이 있다. 코스닥 증시도 주목을 한번 볼까요? 요 정도 이제 선 룸이 조금 있죠. 그래서 미국장이 4% 빠지는데 한국장은 1%. 그러니까 이제 미국장하고 비슷하게 빠지는 않아요. 근데 투자 심리가 뭐 당연히 이제 좋지는 않으니까 같이 빠지고 또 이제 또 금리에 또 민감한 인플레에 민감한 그런 어떤 기업들은 또 낙폭을 또 크게 만들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하지만 가격 정가력을 가지는 기업들, 그런 산업들은 오늘 뭐 LX 세미콘이라든지 텔레칩스 이런 기업들은 또 플러스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 지금 시기에 또 수혜를 보는 또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실적 성장이 너무나 뚜렷한 기업들 이런 쪽으로는 우리가 계속 잘 좋게 보면서 그 기회들을 모색해야 될 것 같고요. 현대차 그룹주 중에서 오늘 현대오토에버가 또 올랐잖아요. 1.5%. 오비고 같은 또 자율주행 관련된 기업이 또 올랐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또 좋습니다. 오늘 나노 신소재 11% 급등 신고가. 어제 설비 투자 위한 어떤 3자 유중 발표하면서 성장성에 대한 부분이 더 부각됐던 것 같아요. 대주전자들에도 7% 상승, 포스코 케미칼 3.6% 상승, 그리고 LNF가 또 역사적 신고가. 시총순위 코스닥에서 2위로 올라왔죠. 그래서 2차전지가 지금 코스닥에서 차지하는 시총 비중이 40%가 넘어가더라고요. 그만큼 엄청난 지금 주도하는 섹터가 되어버렸습니다. 바이오가 완전 쫄아들고 지금 2차전지 소재가 완전히 그냥 코스닥을 장악하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에코프로도 플러스룸, 에코프로 비하면 약보합 정도인데 지수보단 강하잖아요, 최근에. 코스모 신소재 4% 상승하면서 신고가 영역이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진 머티리얼즈도 6%, 동박업체도 뭐 오늘 강했죠. SKC, 솔루스 첨단소재, 후성 어제 이제 좀 짚어드렸는데 또 신고가 영역으로 가는 어떤 모습. 오늘 신고가 냈죠, 장중에. 그래서 실적 서프라이즈를 낸 기업들은 차기 분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이 불다 보니까 수급이 더 붙는 형태가 됐던 것 같고요. 오늘 LNF 역사적 신고가 낸 부분은요, 요 공시죠? 이 양극재 거래 물량에 대한 협약서를 체결했는데 상대방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고요. 이게 이제 7조 원이 좀 넘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최근 4년도 매출 대비해서 700%가 넘어요. 엄청난. 그래서 어쨌든 뭐 좀 알려져 있던 어떤 내용인데 이게 이제 공시로 나오다 보니까 더 이제 임팩트를 가지게 됐고, 당연히 이제 거기에 따른 또 수급이 최근에 또 좋았죠. 외국인 수급이 또 붙으면서 강세를 좀 만드는 그런 형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격 정가력, 소재 업체들은 공급이 딸리다 보니까 가격 정가력을 가지고 있고, 기본적으로 기존에 이제 그 계약에 그 원재료 가격 뭐 이런 것들이 좀 오르면 그게 이제 가격에 반영할 수 있는 그런 계약 조건들을 맺어놨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인플레 환경에서 보다 더 이제 우호적인 어떤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그리고 실적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기업으로 성장까지 하니까 뭐 더할 나위 없이 수급이 이제 몰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코스닥에서 시총 순위 많이 올라왔어요. LX 세미콘. LX 세미콘 같은 경우도 이제 매그나칩 인수 추진을 한다고 하는데, 이게 디스플레이 구동칩 분야에서 굉장히 또 세계 시장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LX 세미콘은 DDI 점유율이 세계 3위인데 이거 인수하면 뭐 1위에 필적하는 그런 경쟁력을 이제 가지게 되는 거겠죠. 그래서 LX 기업이 지금 보면 얼마 전에 텔레칩스 지분 인수하고 매그나칩 반도체 인수까지 추진하는 거 보니까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입지를 구축하고 또 성장 동력으로 삼으려는 확실한 비전을 보여주는 것 같아요. 액션까지. 그래서 LX 그룹의 이제 성장 동력은 시스템 반도체다. 그 중심에는 LX 세미콘이 있다. 결국 그러면 중장기적으로 LX 세미콘의 주가는 굉장히 좀 괜찮을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오늘 장이 안 좋았는데 플러스로 마감했고, 수급은 좀 왔다 갔다 하지만 그래도 실적과 동반해서 우호적인 어떤 흐름들을 계속 가져가고 있는 종목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가가 좀 빠지고 있고 해서 이제 좀 아쉽긴 하지만 SK 바이오팜이 제가 토요 강좌에서도 얘기했던 디지털 치료제 관련된 기업을 인수하는 그런 어떤 행보들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미국의 이제 디지털 치료제 회사에 대한 투자를 하면서 뭐 SK하고 같이 했죠. 지주에서 이제 SK랑 같이 미국 디지털 치료제 기업 칼라 헬스에 공동 투자를 단행한다 해서 계속적으로 트렌디한 어떤 그 기업들을 계속 지분 인수 내지는 이런 전략적인 투자들을 계속 해내고 있어요. 전 세계적인 어떤 기업들을 대해서. 그래서 SK 바이오팜의 행보도 앞으로 좀 상당히 좀 좋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어쨌든 대기업들이 어떤 걸 성장 동력으로 확보하는지 이거는 투자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보고요. 그 그룹에서 그 성장 동력을 주도해 나가는 기업들 있죠. 그런 기업들은 성장 스토리를 써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기업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상 잘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시 순매수 쪽으로 보면요. 오늘 2차 전지가 좀 많죠? LG NA 솔루션, 포스코 케미칼이 이제 1, 2위, 그리고 반도체 쪽 DB하이텍, 일진 머티리얼즈는 이제 2차 전지 소재 쪽이죠. 그래서 이런 쪽, 롯데케미칼도 이 배터리 쪽 그리고 수소 쪽으로 강력한 투자를 한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10조 원을 투자해가지고 사업 구조를 완전히 바꾸겠다고 이제 발표를 하면서 이런 부분들이 오늘 플러스 흐름을 내는 데 또 영향을 미친 것 같습니다. 현대오토에버도 오늘 수급 들어오면서 1% 상승. 코스닥 쪽 보면 뭐 반도체하고 2차 전지가 완전히 장악을 했네요. 대주전자재료, 첨보, 파트론, SFA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쪽이죠. 그래서 이런 쪽의 기업들이 주로 좋은 흐름을 냈고, 신흥 SEC 그 2차 전지 쪽이죠. 이런 쪽 기업들이 오늘 수급과 함께 좋은 모습들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종목은 여기까지 보도록 하죠. 오늘 이슈 체크는 미국의 이제 월마트, 타깃 이제 소매업체죠. 요 기업들이 이제 어닝 쇼크부터 한번 체크해 볼게요. 드디어 좀 터지는 내용들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인플레 영향이죠. 인플레 영향으로 이제 소비가 좀 둔화될 수 있다는 부분이 이 대표적인 기업 월마트, 타깃이라는 요 기업들의 실적을 통해서 이제 확인이 된 부분이 미국 경제도 현재는 좋지만 추후에 이제 좀 안 좋게 될 수 있는 경착륙, 급격하게 이제 떨어질 수 있는 그런 시그널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단 미국 최대 소매업체 월마트에서 2위 소매업체 타깃도 기대에 못 미치는 저조한 실적을 발표하면서 미국 경제 경착륙 우려가 커졌다. 엄청나게 세게 빠졌어요. 뭐 타깃 같은 경우는 25% 빠졌는데, 블랙 먼데이 1987년 이후 이제 35년 만에 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상치를 밑돌았다는 부분들, 그리고 이익률 자체가 전망치가 8%인데 5.3%, 그만큼 이제 비용단으로 이제 높아졌는데 그걸 이제 가격 전가를 잘 못한 거죠. 그런 부분에서 좀 좋진 않은 어떤 실적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타깃의 이제 발표 내용을 보면 연료비 그리고 유가의 상승으로 운송비가 이제 굉장히 좀 추가적인 지출을 할 것이다. 그래서 향후에 대한 실적 전망도 부정적이라는 어떤 부분들을 내면서 뭐 굉장히 세게 빠졌고요. 월마트도 주가가 굉장히 탄탄했는데 11%가 빠졌어요. 역시나 이제 뭐 인건비든 유가, 식료품값 뭐 이런 것들의 인플레로 인한 어떤 또 안 좋은 실적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고, 코스트코가 이제 27일 날 또 실적 발표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우려감으로 지금 시장에서 좀 작용하다 보니까
좀 좋지가 않은데요. 이게 충격적이었고 이제 주식시장에서 굉장히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이유는 우리가 이제 잘 아듯이 미국은 자국의 소비로 돌아가는 국가죠. 뭐 무역으로 이제 먹고 사는 국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소비를 알 수 있는 소매 업체의 어떤 어닝 쇼크는 사실상 미국 GDP 4분의 3을 차지하는 소비가 위축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그런 신호탄으로 이제 받아들여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부담이고, 좀 부담이네요. 참 어려운 부분으로 좀 들어가는 것 같고, 이런 것들을 이제 뭐 중앙은행과 함께 정부가 어떻게 이제 대응해 나갈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시장에 신뢰감을 줄 것인가, 잘 이제 막아설 수 있다,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시그널을 줄지가 관건이 될 것 같아요. 결국은 어떻게 해서 덜 경제 충격 주면서, 경제 충격 안 줄 수는 없죠. 덜 경제 충격을 주면서 물가를 잡아낼 것인가, 물가를 이제 연착륙, 급격하게 이렇게 막 경제가 이렇게 꺾이게 하지 않고 서서히 이렇게 되면서 점진적으로 또 되살아날 수 있게 할 수 있는가, 뭐 이런 부분에 또 안심을 또 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오늘 장중에 나스닥 선물은 거의 보합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오늘 증시 보시면 미국장 빠진 거에 비해서 아시아 전반 증시 그리고 우리나라 증시도 덜 빠졌는데, 이 장 끝나고 나서, 우리나라 이제 장이 끝나고 나서 이제 나스닥 선물이 1% 넘게 급락을 해버렸어요. 요 스리랑카가 이제 디폴트 가 됐다는 그런 기사가 이제 외신에 나오기 시작하면서 나스닥 선물이 이제 급락하는 형태가 벌어졌는데요. 요 기사는 이제 어제 나온 기사였어요. 디폴트. 지금 이런 시위가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 인플레가 지금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거죠. 인플레는 단순히 우리 경제적인 어떤 현상만은 아닙니다. 이 정치적으로도 굉장히 위태로워질 수 있어요. 의식주가 기본적으로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거죠. 먹는 거 가격 오르고, 뭐 집, 주거, 의류. 그러니까 기본적인 어떤 그 시민들, 국민들의 어떤 그 의식주가 불만을 낳게 만드는 그런 방향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정치적으로도 이제 위태로워질 수 있는 부분이 이렇게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안타까운 상황들이 좀 앞으로 지금 스리랑카의 어떤 디폴트에 이어서 또 다른 일들이 좀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역시나 이제 뭐 인플레죠. 석유 뭐 이런 것들 가격 오르니까 문제가 발생하고, 이제 빚이 많은 또 국가들은 또 이제 이자를 못 내면서 이렇게 또 디폴트가 되는 그런 상황들이 좀 앞으로 비일비재하게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 그 영상의 제목이기도 한 2004년도에 이제 차이나 쇼크에 대해서 한번 체크해 보죠. 요때도 이제 긴축하면서 이제 경기 둔화되는 어떤 흐름이었는데, 요때 이제 뭐 세계 증시 또 한국 증시도 이제 급격하게 이제 단기적으로 이제 급락을 했었죠. 코스피도 이제 23% 급락을 했는데, 이때 이제 어떻게 극복을 했는가, 또 이제 뭐 정책적으로 어떻게 또 막아섰는가, 이런 것들을 한번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요 리포트에서 잘 짚어낸 것 같은데요. 저도 좀 가물가물한 어떤 케이스죠. 2004년. 그래서 2002년 말에 중국에서 이제 사스가 확산이 됐었어요. 그래서 미국 등 막 일부 사스 사망자가 발생했고, 세계 경제가 조금 급격하게 좀 둔화되는 흐름들을 보여줬었습니다. 특히 충격이 컸던 중국은 강력한 신용 확대 정책을 펼쳤고, 대규모 인프라 투자까지 이제 단행을 했죠. 그러다가 이제 2003년도 3월에 이제 이라크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2001년도 9.12 테러가 발생하면서 막 이제 미국은 여러 어떤 뭐 중동이든 뭐 아프간 이렇게 막 했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라크 전쟁이 이제 발발했고, 중국 지금하고 좀 흡사하죠. 러시아 뭐 전쟁처럼 중국 경제 회복까지 이제 겹치면서 유가가 고공행진을 시작했고, 중국 물가도 급등을 했다. 중국 투자와 대출이 과열 양상을 보이자, 당시 이제 원자바오 총리가 2004년 4월 28일 신규 프로젝트 허가 및 대출을 전면 금지. 너무 과열되니까 그런 것들을 좀 막아내기 위해서, 인플레이션을 조기에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서 빨리 조치 취한 거예요, 사실. 그래서 경기가 바닥을 찍은 지 약 1년 뒤에
이런 뭐 것들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연준 자체도 이제 2004년 6월 달에 닷컴 버블 붕괴 이후 첫 금리 인상을 단행하면서 그런 어떤 물가를 잡기 위한 어떤 선제적인 조치들을 좀 취했다. 이렇게 좀 당시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주가는 이제 급락을 단기간으로 막 했는데, 어떻게 이제 그 반등을 했느냐, 다시 시장에 다시 또 돌아서고 좋아졌느냐. 당시 반등 사유로 언급되는 거는 뭐 아래와 같다. 첫 번째, 중국 경기가 우려보다 견조했고, 중국 CPI가 정점, 7월 달에 이제 정점을 찍으면서 연착륙에 대한 전망이 커졌다.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 CPI가 좀 정점 찍고 내려오는 것들이 확실히 좀 보여줘야 되죠. 이제 그해 8월 달 한국은행은 금리 인하를 단행했다. 지금하고 완전 다르네요. 그래서 그때랑 지금이랑 이제 다른 어떤 환경들이 있는데, 한번 어떻게 그때는 극복해 나갔는지를 한번 체크해 보면 되겠죠. 당시 코스피가 굉장히 저평가였어요. 사실상 2004년부터 엄청난 그 저평가된 주식들이 이제 올라서기 시작했죠. 그때 당시 퍼가 한 5.5배. 그래서 외국인 매수가 굉장히 급격하게 유입됐었어요. 그래서 요건 기억나네요, 저도. 당시에 막 저퍼주 막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막 외국인들 막 매수가 엄청나게 막 들어왔었고, 뭐 SK, 뭐 지주회사 SK 같은 것들 막 적대적 M&A 막 했었잖아요. 너무 막 저평가돼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벌어졌었는데, 지금하고 좀 다르긴 해요, 사실. 이 차이점은 뭐냐? 당시 이제 중국 총리가 굉장히 빠르게 선제적으로 조치를 취했어요. 경기부양 플러스 1년의 법칙을 따랐다. 두 번째는 정부가 공조를 해서 물가를 억제했다는 특징이 있죠. 지금 미국은 정부가 좀 공조하지 못하고 있어요, 사실.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이게 뭔가 좀 중간 선거가 있다 보니까 뭔가 좀 자유롭게 못하는? 근데 물가를 잡아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정부하고 같이 중앙은행이 공조를 하면서 물가를 억제하는 그런 강력한 조치들을 좀 취했다.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 이런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못하고 있고 안 하고 있죠. 그래서 정부가 물가 해소에 공조를 나서는 것은 아직 남은 옵션이다. 그러니까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제 나서면 사실 좀 시장은 인플레 그래 뭐 막아설 수 있겠다. 이런 어떤 시장의 신뢰가 가질 텐데 아직 그런 게 없죠. 임금이 올라가니까 이민자 고용 확대, 그리고 이제 원유 가격 올라가니까 셰일 채굴하는 거 확대시켜주고, 이게 환경오염이 심해지니까 이걸 바이든 정부에서는 조금 이제 안 하잖아요. 바이든이 지금 뭐 친환경적인 그 딱 이미지가 있는데, 근데 이제 하반기에 이걸 채굴을 좀 해줘야 된다는 그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좀 확대시켜주면 미국 정부에서 조금 더 이제 좋겠죠. 또 관세 인하는 얘기가 슬슬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비 억제, 이거는 뭐 어떻게 할지 모르겠네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연준과 공조를 할 수 있다. 바이든 정부가 이런 공조에 나선다면 인플레 억제 의지는 시장에서 좀 더 높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하지만 바이든은 지난주 연설에서 물가를 잡는 것은 연준의 역할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민자 확대, 원유 채굴 등을 허용하는 것은 중간 선거를 앞두고 적지 않은 정치적 부담이기 때문인 걸로 보인다. 근데 사실 물가 부분 때문에 이 중간 선거에서 질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차라리 이런 것들을 허용하는 것이 바이든 행정부가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하는 생각이 저는 좀 드네요. 어쨌든 뭐 그 당시에 정부가 좀 같이 손을 잡고 선제적인 조치를 취했다는 게 개선될 수 있었던 요인이었고, 지금도 정부의 좀 적극적인 어떤 대처가 조금 더 시장에 안동함을 주면서 시장이 돌아설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례를 한번 좀 체크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한번 잘 이해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마침 오늘 기사가 나왔어요. 옐런 그 재무장관이죠. 대중관세 철회 시 미국 인플레가 완화될 수 있다. 그 트럼프 대통령 때 뭐 완전 뭐 관세 폭탄 매겨가지고 서로 미국과 중국이 엄청난 그 관세가 매기잖아요. 무역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거 철폐하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에 도움이 되겠죠. 예, 물가 낮추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부가 할 수 있는 역할이고 정부가 또 연준과 함께 보조를 맞출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예, 하게 될 것 같아요. 하지 않겠습니까? 예. 이 트럼프 시대의 일부 관세는 공급망 취약성, 국가안보 문제 또는 기타 불공정 무역 관행과 관련된 중국과 관련된 실제 문제를 다루는 의미에서 그다지 전략적이지는 않다. 예, 실제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서는 전략적인 건 아니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미래에서 이게 중국 꺾어야 된다.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패권에 대한 부분들이 더 컸던 거잖아요, 사실. 근데 지금은 그 부분보다는 지금은 살아야 되잖아요, 사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정치적으로 이제 우리가 볼 때도 바이든 행정부에서 어쨌든 물가를 낮추는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정치적 입지를 높이는 데도 아마 중요하고 그게 바로 실제 문제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적인 문제를 전략적으로 해야 된다는 측면으로 본다면 당연히 관세를 낮춰야겠죠. 그래서 결정된 건 아니지만 아마도 이 부분으로 상당한 고려를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 미국 정부가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내용이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주항공 관련된 이슈도 하나 체크해 보죠. 조만간 이제 그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이제 첫 정상회담을 하죠. 예.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당연히 우리나라로부터 반도체라든지 배터리 또 이제 원자력 등 이런 것들에 대한 협력을 좀 아마 요구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강력한 기술적인 동맹을 요청할 건데 거기에 이제 의제에 우주 탐사, 이 우주 항공 쪽이죠. 이쪽에 대한 부분이 들어갔다는 거. 예, 그래서 좀 놀랐고요. 이쪽을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정부는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죠? 예, 아르테미스 참여국, 예, 달 탐사 계획 미국에 여기 이제 참여국이 되면서 우리나라도 이제 뭔가 좀 그 우주 항공 쪽에 이제 기술 그 주도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됐죠. 조만간 이제 6월 달에 누리호 이제 2차 발사를 하고 또 달 탐사까지 이제 연결되는 그런 우주항공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뭐 결국은 우주항공 쪽은 올해 조금 화두가 상당히 될 것 같고요. 우리가 투자 전략상으로는 그 모멘텀적인 부분이 주가에 반영되는 이벤트 드리븐적인 어떤 형태, 그 누리호 발사 전에 이제 주가가 오르면 이제 뭐 정리를 하는 게 맞겠죠. 투자 전략상은. 그래서 그런 부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이번 정부에서 우주항공 관련된 산업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또 시장 정리 마감 이슈까지 체크해 봤는데요. 참 시장이 좀 어려운 상황에 있다 보니까 계속 어떤 뇌관이 터지고 어떤 쇼크가 나타나고 뭐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많이 지칠 수밖에 없는 시기예요. 지치고 또 이런 구간에서 또 포기하거나 또 이제 주시장을 이제 떠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 봐요. 그리고 보면 이제 뭐 주식 관련된 유튜브들 조회수만 보더라도 많이 떨어졌잖아요. 낮아졌잖아요. 그게 이제 관심도인데 이런 구간을 거쳐 결국은 시장이 돌아서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고요. 경제 상황이 좀 좋지 않은 부분은 조금 그 기간이 길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충분히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을 제가 뭐 너무 뭐 낙관적으로만 얘기할 수는 없고 있는 그대로 이제 얘기 드리자면 좀 길어질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은 사실이다. 인플레이션의 어떤 부분이 쉽게 이제 꺼지지 않는 그런 어떤 불씨가 되고 있기 때문에 대외적인 여건을 우리가 어떻게 예상할 수도 없고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을 어떻게 우리가 뭐 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푸틴의 어떤 전쟁 그걸 어떻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가변적인 상황으로 지금 계속 돌아가고 있고 그런 것들이 좀 개선돼야 인플레가 좀 둔화될 수 있는데 우리가 뭐 지금은 겨울을 그냥 이렇게 잘 견디면서 지나가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시장을 좀 받아들이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너무 막 위험하게 그리고 너무 뭐 공격적으로 그리고 시장에서 어떻게든 뭐 지금 벌어야 된다는 관점으로 좀 무리해서는 안 되는 것 같고요. 조금 방어적으로 하면서 때를 좀 기다리는 그런 전략을 그리고 인내심을 가지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이겨나가 보죠. 분명히
기회는 다시 오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요. 벌써 또 오늘 목요일이네요. 네, 한 주 금방금방 지나가는 것 같은데, 네, 날씨도 선선하고 좋으니까요. 다들 뭐 산책도 하시면서 한번 건강 관리도 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신박사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저녁 시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